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어도 당첨이 그동안 어려웠던 혼자 사는 분이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도 이달 15일부터는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가 어제 이런 내용의 특별공급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고 또 어떤 고민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주는 대출 상품 중에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비교적 싼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앞으로는 이 보금자리 론도 대출받는 게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원자재들도 부족해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꽤 많은데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없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아마 중국의 감산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되는 경제 뉴스들,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들을 저희가 골라서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금요일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안승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현우 소장님이 네. 특별공급 대상 확대되는 거 네. 이거 좀 전해주시죠. 네,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LH나 SH 이런 공사에서 하는 거 말고 네. 민간 건설사에서 민간 택지하거나 아니면 공공 택지하거나 어쨌든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것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이게 내용이 완화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고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배려를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소득이 높은 뭐 이런 가구들은 여기서 이제 아예 줄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다만 이제 국민주택은 왜 안 하냐? 아무래도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구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배제를 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어떻게 다르죠? 국민주택은 그 LH나 SH 이런 공기관에서 하는 것. 네. 그게 국민주택 뭐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청약 가점이 뭐 70점이네요, 60점이네요.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그렇죠. 관계 없는. 청약 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예. 그걸로 승분하는. 맞습니다. 민영주택은 이제 가점제, 무주택 기간, 자녀 수, 예.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요거 따지는 가점제 따지는 일반 그냥 브랜드 달린 민간 브랜드 달린 아파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주택이죠. 오늘은 그럼 민영주택 이야기네요. 네,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보면 비율 먼저 확대가 됩니다. 전체 세대 중에 좀 늘어나는데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100이라고 한다면 15%만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공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20%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만약에 분양되면 이게 10%로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생애 최초여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기준들이 기혼이거나 아니면 미혼이라도 자녀가 있거나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이 있는데 기준 소득의 뭐 160% 이게 3인 가구 이하면은 한 월 965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혼인 분들은 1인 가구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도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한테도 기회를 준다. 그래서 미혼이거나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일단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는데 어떻게 뽑느냐? 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에 30%에 대해서만 이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추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총 아파트가 10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예. 이 중에 생애 최초는 300세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300세대고 여기에서 30% 물량 그러니까 90세대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줄 서시고 소득이 높은 뭐 맞벌이 가구도 줄 서시고 하여튼 다 서보세요. 추첨해 볼게요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네. 요분들 떨어지면 이제 나머지 70% 있죠. 210세대. 전체 30%의 70%.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이제 기존의 조건대로 들어오셨던 그분들끼리만 또 추첨하는 겁니다. 네. 청약 가점으로 뽑는 거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일반 공급. 이거는 특별 공급의 얘기입니다. 그 점수 세는 거는 일반 공급할 때 얘기고. 그러니까 가점으로 하는 민영주택에도 네. 전부 다 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은 가점으로 가점이고. 점수로 커트라인으로 하고 네.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건 별도의 계층에게 별도의
방식으로 뽑는데 그건 가점이 없다 네, 따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가점이 없고 예.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다른 방식으로 뽑고 그렇습니다. 특별 공급 별로 달라요. 다른데 주로 그거는 오래된 청약 가점이 아니라 운 좋으면 뽑히는 거예요. 네, 자격. 생애 최초는 운 좋으면 뽑힌다 이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결혼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네. 소득이 높으면 못했었는데 예. 이제 결혼을 안 했어도 소득이 높아도 조금은 추첨을 기대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입니다. 다만 여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 이하여야 됩니다. 이 부동산 자산은 뭐 건축물, 그러니까 집이 아닌 예. 건축물과 토지 요게 해당이 됩니다. 집은 어차피 없는 분들끼리 그렇죠. 하는 걸 테니까 네네. 다른 땅이나 네, 뭐 상가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건 뺀다. 네, 네, 주식은 있어도 되고. 네. 보증금도 많아도 되고 어,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한 거라는데 저도 살짝 갸우뚱입니다. 현금으로 한 100억 있어도 그건 상관없고 물론 이제 금융소득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뭐 이자 없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안 된다는 어차피 주택 공급이니까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다른 상가나 땅이 있는 걸 제외한다면 어. 주식이나 현금 많은 것도 같이 제외해야 개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뭐가 달라집니까? 이거는 물량은 바뀌는 게 없어요. 예. 전체 물량 중에 얘는 20%가 공급되는 건 그대로입니다. 1000세대 중에 아까 생애 최초는 300세대지만 얘는 200세대가 공급되는데 이 200세대 중에 30% 그러니까 한 60%도 추첨을 한다. 예. 근데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이어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 다자녀를 우선 배려하기 위해서 그분들 먼저 뽑아줬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분위기가 집부터 구하고 살 터전부터 만들어 놓고 애를 낳자 이런 분위기도 많아가지고 아이를 좀 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도 포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자녀가 없어도 그리고 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이분들도 그 30% 물량에선 추첨으로 뽑자 예. 이런 컨셉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자산 3억 3천 이하 요 조건은 충족을 하고요. 원래 신혼부부 중에 네, 자녀가 있는 분들을 우선하자. 그래도 네, 자녀가 있으니까 당장 집이 더 필요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였는데 네, 자녀 없는 분들도 넣으세요. 그럼 그 말은 네, 혜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물량에서 맞습니다. 기존에 자녀 있던 분들이 받아갈 물량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정답입니다.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그 최초의 정책을 만들 때 네. 아이고 이러면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어떻게라고 할 때 그때는 자녀 있는 신혼부부가 그래도 우선이지. 그렇지 더 급하지. 라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을 텐데 네, 그럼 우리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또 다시 아이고 이거 또 시끄럽네. 그럼 이쪽을 주면 네. 그럼 다시 또 자녀 있는 신혼부부들이 왜 우리 물량은 없냐? 그럼 다시 빼올 거. 그게 왜 자꾸 흔들리죠?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청약제도라는 게 예. 가족 구성원이나 그때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바뀌어가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컨셉은 사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많은 가구를 좀 우선한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률은 사실 늘어나고 또 이렇게 특별 공급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 일반 공급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 물량이 오히려 전체 물량 청약 중에 가점 오래 쌓아둬도 네네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는 특별 공급 아무것도 해당 안 돼. 신혼부부도 아니고 생애 최초도 아니고 뭐 노부모 부양도 아니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나 가점으로만 집은 없는 네.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그렇죠. 가점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4050 세대가 많겠죠.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 네. 예. 특별공급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저희 홈페이지에 청취자 한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예. 이번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사전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네. 당첨이 돼서 입주할 때 부모님과 함께 입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할 때까지 네. 무주택 지위만 유지하시면 돼요. 사전 청약 공고일 딱 당일에만 그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이제 예. 노부모 부양 물어보셨으니까 노부모 부양은 공고일 당시 직전 3년 동안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날짜에 세대주여야 되고 그런데 당첨이 만약에 됐다. 아니 당첨이 안 되더라도 뭐 오늘 공고일인데 내일은 세대를 분리해서 살아도 되고 예. 이거는 노부모 부양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도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공고일에만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고 예예. 네, 사전 청약은 본 청약까지 무주택 지위만 플러스 하나만 더 유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다. 네. 다만 그러면은 공고일까지만 딱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다 이제 뭐 해지해도 되겠네. 그래서 노부부양 특별공고로 당첨이 오늘 됐어요. 뭐 소득 기준이고 뭐고 따져보니까 빠듯하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도 되고 청약통장 깨도 되기는 하는데 본인은 그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적격 심사에서 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득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월급 연봉 따져보니까 기준 아슬아슬하게 충족하네 해가지고 넣었어요. 당첨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당첨됐으니까 세대 분리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깼다. 네. 그런데 아동수당을 파악을 못했다. 아동수당도 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파악된 아동수당 때문에 만약에 부적격입니다 탈락되면 사전청약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잖아요. 네. 이걸 다시 합치면 3년 동안 다시 부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전청약이든 본청약이든 당첨된 이후에 계약을 할 때까지는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복잡해요. 네.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많이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설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안승찬 기자가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 중에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은행은 그냥 창구에서 형식적으로 대출 서류만 꾸미고 네. 사실상 나라 돈으로 빌려주는 그런 대출이 있죠. 있죠. 고정금리 대출. 네. 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금자리론인데 예. 그 정부에서도 왜 이제 이번에 대출 규제 세게 하면서도 실수요자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소득이 일정 이하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계속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로 막상에 은행에 가면 보금자리론 우리 못 해줍니다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보금자리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싼 소득이 얼마 이하의 무주택자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네. 인데 집은 싼 집 살 때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이제 곧 결혼할 부부다 이러면 부부 합산으로 8,500만 원 이하. 뭐 자녀가 3명이면 뭐 1억 원까지 소득 1억 원까지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요즘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받기도 어렵습니다. 막 금리도 뭐 5%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금자리로는 뭐 3%대 초중반 이러니까 고정금리인데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또 이게 대출 한도에서도 빠지고 DSR 규제에서도 빠지고 이러니까 최대 한 3억 6천만 원, 3자녀 가구는 4억 원까지 빌려주니까 무조건 이걸로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다들 6억 원 이하짜리 집을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6억 이하짜리 집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걱정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부 얘기하고 달리 막상 은행에 가면 이게 보금자리론 못 빌려주니까 나 요거 받아서 아파트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은행들은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라고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 돈으로 빌려주는 거라서 은행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 가서 보금자리로는 빌려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그 대출들을 이렇게 여러 개 받아와 가지고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각 담보대출은 다 집집마다 신용도도 다르고 뭐 가격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마치 이제 쌈밥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로 쌈을 만드는 거예요. 먹기 좋게 이렇게 쫙 모아준 다음에 양념 이게 정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보증이라는 양념도 치고 그러면 이게 맛있게 이게 쌈으로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MBS를 팔아다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금융회사에 팔고 그 돈을 받아서 은행한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나라 돈도 아니고 나라에서 지급 보증만 해줘서 그렇습니다. 시중 자금 보고 여러분 채권 투자 많이 하시니까 어차피 채권이라는 게 원금 받고 이자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 은행들이 해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게 원금도 돌려받고 이자도 받는 거 아닙니까? 돈 빌려간 분들이
그럼 저희가 혹시라도 안 갚으면 저희가 보증 쓸 테니까 이걸 채권 삼아서 투자하시죠 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재원을. 예. 근데 문제는 시차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이 먼저 보금자리 론을 빌려주잖아요. 예.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그걸 받아다가 MBS로 만들어서 판 다음에 네. 그 돈을 돌려주는데 예. 은행들한테 돈 돌려주는 데까지 보통 3개월, 예. 길게는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은행들이 먼저 보금자리론을 빌려줄 때 그것도 예. 어쨌든 대출이니까 자기 돈으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 은행들이 대출 규제 총량 한도가 목까지 차 있는데 이 3개월, 6개월도 이게 대출로 잡히니까 우리는 우리 줄 것도 없는데 왜 이거 우리가 줘야 되느냐. 정부는 어차피 너희들 대출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할 때 그 물량은 어차피 또 안 빼주지 않냐. 안 빼주죠. 이게 주택금융공사에 돈을 주면 예. 대출해주는 게 한도가 빠지긴 하는데 그 그거까지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몇 달 동안 괜히 혼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은행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웬만하면 보금자리론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들도 수수료 중간에서 살짝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돈 내가 받을 바에는 내 대출 해주지 내가 그거 왜 해주냐 하면서 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더 하나 요즘은 더 복잡한 문제가 네.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이 잘 안 된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MBS는 정부가 이게 시중자금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해주는 건데 이게 물론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에요. 지급 보증해주고 그래서 국고채에다가 뭐 국제금리 살짝 뭐 가상금리 조금 붙여서 하는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국채금리도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 MBS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준 금리는 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20년짜리 MBS를 뭐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보험사가 2%에 샀다고 해봐요. 네. 근데 시중 금리가 3%로 그 다음날 올랐어요. 그럼 2% 금리 산 사람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발행도 안 되고 게다가 이 MBS 발행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40배 이상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법으로 금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상반기에 워낙 대출이 많아서 또 MBS 발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도 하반기에는 좀 줄인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3조 원씩 MBS가 발행됐는데 네. 지난달에는 이게 1조 8천억 원, 한 뭐 3분의 2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도 보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MBS를 빨리빨리 발행해서 은행들이 보금자리론 대출한 걸 빼줘야 되는데 이게 못 빼주니까 보금자리론도 요즘 못 나간다 그래서 변비에 걸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된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별 일도 또 벌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동차 생산할 때 그 합금으로도 많이 쓰이고, 네. 그래서 꽤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부족하다 해서 또 자동차 공장도 멈출 것 같다는. 네, 이게 소식이에요. 주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알루미늄 합금 많이 쓰는데 그 합금에 마그네슘 들어가니까 예. 남아 있는 재고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쯤이면 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마그네슘은 왜 또 모자라요? 요즘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중국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은요 예. 거의 독점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전 세계 거의 독점이에요. 80에서 90% 정도를 중국에서 나간다고 보면 되고 그럼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그나마 자동차 회사들이 이 알루미늄 합판이라는 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예. 차체는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데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들은 비싼 거 써서 비싸게 자동차 파는 전략인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유 그건 좀 너무 비싼데 우린 범용차 만들 거니까 알루미늄 말고 다른 걸로 좀 쓰고 있거든요. 대신에 가격은 좀 싸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고 있긴 한데 당장은 예. 근데 이게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조선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항공우주, 배터리 이런 소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수입하는 물량이 대략 한 1만 톤이고 세계 5위 규모라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요. 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가 만약에 길어지면 예. 요것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소수 없어서 난리긴 한데 예. 요 부분도 대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당장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부터 이거 우리 모자라 신호가 왔지만 어디 다른 곳에서는 또 나타날 수 있네요.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국이 독점하는 걸 미리미리 어떻게 대비를 하죠? 일단 재련 공장이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마그네슘 재련 공장이. 그게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다 중국으로 또 가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알겠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안승찬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성시대 듣고 나서 다시 11시 5분쯤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